아이고. 좋아. 자,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자, 누구누구 들어오셨나 봅시다. 자, 보자. 주형아 내 목소리 다 들려요? 오케이. 오, 승원이가 제일 1등. 좋아.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나 너 비 온다고 귀찮아서 안 왔죠? 에이, 게으른 사람들. 응? 말이야. 그거 인터넷으로 보면 편하긴 하죠. 근데 실제로 와서 듣는 게 학생은 진짜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비가 미친 듯이 와갖고 차가 막혀갖고 오기 힘들긴 했을 거야. 그래, 되었다. 언젠가나 오늘 또 재밌는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칠판에 미리 필기를 해둔 건 우리 이제 사장 양자역학 도입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 부분 저거 뭐시기냐 그거 말이 생각이 나요. 그치. 마지막 부분이 바로 파티클 이너 박스였죠. 상자 속 입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개념을 확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차원 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자, 가상적인 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뭐 편의상 여기도 직각 해서 얘는 정육면체 박스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입자 M, 질량이 M인 녀석이 있다.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는 한 변은 LX, 한 변은 LY, 한 변은 LZ인 직육면체다. 그리고 그 외의 영역, 이 박스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여서 이런 경우는 입자 존재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만 바로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서 이 입자가 이 박스 안에만 머무른다. 그런데 이 박스는 지금 3차원 입자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그 다음 d제곱 파이 dx 제곱, d제곱 파이 dy 제곱, 그 다음 편미분 또 dz 제곱. 이렇게 되고 x, y 변수로 구성되는 위치 에너지 오퍼레이터에 파동함수 다시 연산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어, 이게 뭐랬어요? 저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박스 안만 국한을 한다면 어차피 박스 바깥에는 입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나가리. 그럼 결국 뭐만 남나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되는 수식이 나오죠. 이때 여기에서 아주 위대한 가정, 바로 변수 분리라고 하는 테크닉을 쓴다고 했었죠. 이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입자가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X축, Y축, Z축이 서로 관여하지 못한다. 혹은 X축, Y축, Z축은 서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파동함수 파이가 X변수, Y변수, G변수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 X, Y, G변수가 서로 독립적인지라 바로 X부분, Y부분, Z부분의 변수들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곱하기 형태로 전체 파동함수가 나타난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하면 이 녀석이 쉽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그게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이고 뭐 화학이라고 하기 좀 못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더 그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저러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에 파동함수에 이 x축, y축, g축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열 넣고 이게 미방 방정식을 쭉 풀면 그 결과가 이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바로 파동함수 파이는 어떻게? lx분의 2 루트 ly분의 2 루트 뭐 한꺼번에 쓸까요? 어디 갔어? 지우개. 자, 얘를 이제 우르르 풀면 lx, ly, lz 오버 2의 3승의 르 한 다음에 sin lx분의 nx 파이 x 곱하기 sin ly분의 ny 파이 y 그리고 sin lz분의 nz 파이 y 파이 z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계산의 구체적인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속에서 여기 이제 양자수가 어떻게 나와요? nx도 나오고 ny도 나오고 nz도 나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함수의 변수의 개수하고 저 양자수의 개수가 같아진다고 했죠. 1차원에서는 x변수 하나고 그래서 양자수도 한 개가 나오지만 n 한 개가 나오지만 2차원, 3차원으로 갈수록 변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 변수 개수에 따른 양자수들도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nx가 됐건 ny가 됐건 nz가 됐건 요 경우 어떻게 돼? 모두 다
1, 2, 3의 자연수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 됐었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요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또 어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8m분의 h바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곱하기 lx 제곱 nx 제곱 ly 제곱 ny 제곱 lz 제곱분의 nz 제곱 이런 걸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역학적 에너지도 결국 여기에 있는 양자수의 영향을 받는지라 이 아래 첨자에다가 nx, ny, nz라는 첨자를 저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수식을 전개하는 것도 시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학교 시험에서 억수로 많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 우리말 번역은 축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제너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파동 함수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상황을 영어 표현으로는 디제너레이션, 우리말로는 축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계속 구하려고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파동함수는 이 고전역학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어떤 상태, 영어로는 state라고 하는데 를 표현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양자역학만의 아주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전역학적으로는요, 상태가 다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고전역학적으로는 무조건 에너지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고 나면 묘하게도 서로 다른 상태인데도 에너지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우 아파. 오 아파. 오 아파.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부터 해가지고 뭐 5챕터에서는 원자궤도 함수, 6챕터에서는 분자궤도 함수, 뭐 7챕터에서는 약간의 유기화학 뭐 이런 것들을 슬쩍 다룰 텐데, 여하튼 그런 것들에서 이 축퇴라는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저기에 있는 슈레딩거 파동 방식의 3차원 상작속 입자하고 무슨 관계냐면 이런 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 바로 요렇게. 자, 퀴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어디 보자. 이상 없지? 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좋아. 자, 중간 지우자. 자, 퀴즈.
3차원 상자 속 입자에서 바로 요 얘기하는 겁니다. 하필 Lx와 Ly와 Lz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경우 자, 그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쓰고 nx, ny, nz 이렇게 세 개의 양자수가 관여한다고 했죠.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8ml 제곱 분의 6h 바 제곱이 되는 모든 파동 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학교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는 타입의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Lx, Ly, Lz가 L로 똑같아. 그러니까 요 모델링에서 얘가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로 바뀌는 거지. 그럼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얘가 8ml 제곱분의 h바 제곱 한 다음에 nx의 제곱, ny의 제곱, n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lx, ly, lz가 똑같아. 그럼 바깥쪽으로 쭈루룩 빠지면서 바로 양자수 부분만 요리 남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되면 되는 거지. 즉 얘가 6이 되게 만들어주는 nx, ny, nz를 골라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 양자수는 항상 어떤 속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단 nx가 됐건 ny가 됐건 nz가 됐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했었죠. 이런 속성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 제곱 더하기가 6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nx, ny, nz를 양자수로 묶어 좌표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1, 1, 2, 1, 2, 1, 2, 1, 1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제곱 더하기 하면 6이 나오죠.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주양자수가 양자수가 nx, ny, nz가 있는데 그게 112와 121과 211 이건 당연히 서로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이 각각에 따른 개별적인 파동함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다른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어때요? 똑같게 나타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디제너레이션, 우리말로는 축퇴라 한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다가 저런 식의 그 파동함수와 그때의 그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준 다음에 축퇴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축퇴된 상태의 모든 가능성을 저런 식으로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저 파티클 이너 박스에 가장 최종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 속 입자를 만약에 물리학 시간에 배운다 그럼 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워지냐면 지금 상자 속 입자는
영역 안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영역 벗어나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 즉 위치 에너지 분포가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극단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것들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도 0이거나 무한대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적절한 수준의 이 위치 에너지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들이 오히려 더 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티클 이너박스를 물리 시간에 배우면 저 위치 에너지가 0이나 무한대가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그런 연습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물리 시간에 배울 일이고 화학 시간에는 그냥 뭐 이런 정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접속하고 있는데 아까 16명인데 지금 15명인데 누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없어진 거야? 응? 누가 없어진 거야? 말이야. 창현이 왔어요? 창현이? 창현이 잘 듣고 있어요? 창현이 없어졌나? 좋아. 어쨌건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울게요. 5장 넘어갑니다. 자, 4장은 끝. 아이고. 아유, 4장 끝났다. 다음 5장. 자, 이 5장에서 드디어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여러분 왜 그 1학년 때 신나게 배웠던 오비탈 안에 오비탈에 대한 그 양자역학적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챕터는 제목으로 쓰자면 주로 이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탐익은 원자, 오비탈은 궤도함수. 이 궤도함수는 파동함수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동함수가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나타나는 게 바로 파동함수라고 했죠. 그 파동함수에 약간의 장식을 더한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궤도함수. 여하튼 앞으로 계속 나올 표현이고 이 표현을 줄여서 우리가 어타믹 오비탈의 AO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AO 그렇죠? 되다. 자, 그러면 이 어타믹 오비탈에 대해서 우선 어디에 적용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냐. 바로 첫 번째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 저 단어 언제 막 얘기했었냐면 바로 보어 모델.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는 그 상황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막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던 그 보호 모델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각운동량 양자와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거기서 나왔던 단어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인데 이걸 이제 보호의 방법이 아니라 슈레딩거의 방법, 즉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를 풀어서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우선 첫 번째 기억할 거, 요겁니다. 1.4 좌표 변환하기. 자, 이 좌표 변환하기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1.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칼테지안 콜디네이트라고 하죠. 그걸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칼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직교 좌표계는 특징이랄까? 직관적인 이해는 아주 쉽죠. 자,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는 얘기는 뭐 몇 코마 몇 코마 몇 이러면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해서 어떤 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직교좌표계가 얘기해주는 그 숫자들의 의미가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금방 그 누구든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직교좌표계의 아주 큰 단점은 쉽지만 그 계산이 매우 불편합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은 당연히 뭐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산은 바로 파동 방정식 풀이. 이 풀이 과정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혹은 적분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를 어떻게? 바로 우리말로는 극좌표계. 자, 극좌표계를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션. 맞나? 폴라 코디네이트. 폴라 코디네이트 맞습니다. 코올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극좌표계로 직교좌표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극좌표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뭐 파동 방정식을 푼다거나 하는 그런 계산이 오히려 더 이 극좌표계에서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의 차이점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극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이고, 에어컨이 하도 세갖고 꺼야 되겠다. 아이고 추워라. 자, 그럼 이제 극좌표계와 직교좌표계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크게 그릴까? 딴딴따라따라딴딴따라. G축. 그다음 X축.
y축의 3차원 직교좌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직각, 직각, 직각이겠죠. 직각. 자, 여기서 이 XY 지표계, XY의 직교좌표계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 P는 그 좌표를 x, y, g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 XYG를 보시다시피 XY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사형시켜서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면 그때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가 바로 x, y,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좌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x, y, g는 이 좌표의 정사형 좌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P가 그 위치를 표현할 때 XYG로도 쓰지만 또 어떤 표현으로 또 쓰냐면 요렇게 바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R로 우선적으로 한번 얘를 표현해 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가까이 있으면 R값이 작은 거고 멀리 있으면 R값이 큰 거지. 그래서 저 녀석의 위치를 우선 첫 번째 핵에서부터의 거리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1. 자, 우선 첫 번째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도달 거리. 지금은 뭐로 잡은 거예요? R로 잡은 건데 도달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는 되겠습니까? 음수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음수가 무조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타난 이 R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항상 정해줍니다. 즉 핵에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항상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라고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점 P의 위치를 한정하기 위해서 핵에서 저 입자까지의 거리만으로 저 입자가 한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의 X축, Y축하고의 관계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어떤 P의 자, XY 평면 정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의 P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그 상황에서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바로 우선 첫 번째는 요거. 그 다음 요거. 요거.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어디냐? 바로 여기서 그랬을까? 요 보도선입니다. 이쁘지가 않지? 정갈꼬리처럼 휘어 있는 거야. 나 진짜. 오케이. 요렇게. 그렇다면 이때 이놈을 XY 평면에 정사형한 게 XYG라면 이 녀석에 대해서 만약 X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 접근을 시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입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돼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얘를 X축에 대해서 그 한정을 한다. 그 말은 Y축이나 Z축은 생각하지 않고 X축 입장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X축에 있는 요 X, Y, 0의 좌표. 그게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자,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자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리가 R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더 봅시다. 내가 뭐 보조선 잘못 그렸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요 거리,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살펴볼 텐데,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각도 몇 개를 지금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Z축에서부터 요 노란색 선분까지 떨어진 각도가 있겠죠. 걔를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극좌표기를 구성할 때 원점에서의 도달거리 R도 있지만, 그 다음 극좌표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좌표는 바로 G축에서 떨어진 각도가 있습니다. 걔를 시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각도 또 하나 만들어내냐면 바로 그 다음, 그리고 이 G축에서 떨어진 각도를 보시다시피 시타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시타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시타는 0에서 파이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0은 0도고 파이는 180도니까 여기에 있는 각도는 지금 이 노란색 선분이 완전히 G축이랑 일치하면 시타가 0일 거고, 이 노란색 선분이 G축과 반대 방향이면 시타는 180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시타의 각도는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각도. 그건 바로,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원점에서 그 입자까지 떨어진 거리를 연결한 직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사형을 했을 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이 각도를 시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까지 각도는 바로 R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아니, 코사인 시타가 뭐야? 바로 R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R 사인 시타는 어떻게? 이 정사형된 이 각도를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가 직각이라면 요게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시타일 때 요 선분값은 바로 R 사인 시타로 표현할 텐데, 그게 지금 요 선분이나 이 선분이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R 사인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요 점을 규정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변수, 바로 X축으로부터의 떨어진 각도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에서 떨어진 각도를 뜻하고, 표기할 때는 그리스 알파벳 파이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 파이가 그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저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 파이의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얘는 0에서 2파이까지로 정하면 그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시타와 파이는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시타를 우리가 위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이를 우리가 경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도하고 경도 아시죠? 위도, 경도. 자, 위도, 경도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위도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위도의 기준은 바로 적도가 기준이고요. 북으로 올라갈 때 북이 뭐 몇 도 하면서 북극을 기준 뭐냐면 그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에 대해서는 그 위도가 북이 90도. 그다음에 적도를 기준으로 뭐냐면 남극을 향해서는 바로 남이 90도. 이런 식으로 그 위도를 결정하죠. 표현하죠. 근데 이 수학적인 모델에서의 위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도를 따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위치한 점에서부터 Z축이 북극을 바라보면 0도, 그리고 적도를 바라보면 90도,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있는 바닥을 바라보면 180도가 되는 것으로 전체 각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기 왜 지구과학 시간에 뭐 그리니치 천문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 지구에서도 지구의 표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이 몇 도 각도 떨어져 있느냐로 위치를 표현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걸 경도라고 하죠. 그 또한 그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정의하려면 0에서 360도까지의 각도가 필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x, y, g인데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돼? x, y, g가 아니라 r과 시타와 파이만으로 이 점 P를 1대0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동일한 점을 지금 이 원점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한 z축에서 떨어진 각도가 몇 도고 원점을 기준으로 한 x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몇 도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극좌표계라고 한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극좌표와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 이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이라고 하면 이 점 P 좌표 XY G의 좌표가 요 자리가 X, 요 자리가 Y, 요 자리가 G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저 XY G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X 좌표는 자, 여기 직각이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대각선 길이가 r 사인 시타니까 바로 여기 있는 x는 r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아시겠죠? 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축 좌표는 여기인데 역시나 삼각함수를 활용을 하면 r 사인 시타의 사인 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z축 좌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인데 이 또한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r이고 한변 길이가 시타라면 여기 있는 z는 바로 r 코사인 시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 사이엔 저런 수학적 관계가 나타나는데 저 수학적 관계를 100% 도입해서 문제를 푼다. 그런 건 화학시험에서 안 나와요. 다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성적인 생각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동함수를 수소 원자에 적용해 볼 예정인데 수소 원자에 적용하고 뭐 자시고 간에 지금 뭐부터 한 거냐면 저기에 있는 그 갑자기 좌표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좌표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도입하기 전에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좌표가 x, y, g의 직교좌표계였던 것을 지금 이런 식의 r 시타 파이의 극좌표계로 바꾼다. 그리고 여기서 명심할 것은 이 r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이며 시타는 위도고 파이가 경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정의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에
그래서 시타가 위도인데 정의역이 이거다. 파이가 경도인데 정의역이 0에서 2파이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적분을 실제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주제는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방금 뭐부터 시작했냐면 좌표를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할 것은 바로 요거. 요거. 자, 변수 분리 어디서 했던 거죠? 바로 저번에 시간에 했었던 파티클 이너박스에서 했었던 거죠. 그때 나왔던 그 변수 분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한 양자역학 해석에서도 저 변수 분리 테크닉을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변수 분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우선 파동함수 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시다시피 얘는 몇 변수 함수입니까? 바로 3변수 함수죠.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파동함수는 3변수 함수인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은 우리 3차원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3차원 세상에 있으니까 그 입자의 좌표를 표현할 때 3개의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직규좌표계는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이런 식의 그 3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그 3변수 함수가 원래는 X, Y, G를 변수로 갖는 보통의 함수였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저 X, Y, G의 직규좌표계를 바꾸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X, Y, G가 바로 R, 시타, 파이 요들에 의한 그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극좌표계, 좌표계를 변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죠. 근데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수리적 변화를 어쨌건 했다. 그리고 이미 그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수식이니까 여하튼 어떻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인정을 합시다. 화학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더 자세한 계산은 굳이 하진 않습니다. 이때 지금 1.5 변수 분리라고 하는 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바로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소 혼자 모델의 양자역학적 파동함수에서의 변수 분리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R, 시타, 파이 중 핵에서 그 전자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R로 묶고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하는 시타와 파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따로 묶게 되면 이때 이 R 부분과 Y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바로 전체 파동함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파동함수가 직교좌표계로 나타나건 극좌표계로 나타난 건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더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동함수는 항상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나타날 것이고 그 직교좌표계에서 핵에서 그 입자까지의 거리, 그 입자의 운동 방향, 어디에 있느냐의 방향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응용되고 왜 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터 또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화장실 다녀오세요.